자, 중세국어에서는 일단은 빠작과 프린트를 같이 들어갈 건데, 빠작을 먼저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요 장에서는 고대국어 음운 부분, 어휘 부분, 표기 부분. 표기 부분은 고대국어에서 이제 차자 표기, 차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빌릴 차, 글자 자. 글자를 빌린 표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중세국어에서 음운의 부분, 어휘 부분, 문법 부분, 표기 부분이 나와 있고, 근대국어의 음운 부분, 어휘 부분, 문법 부분, 표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고대국어까지는 일단은 우리가 무엇이 창제되기 이전이에요?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이죠. 그러니까 고대국어는 무엇을 차자 표기인데 무엇을 빌린 표기가 되겠어요? 한자를 빌린 표기가 되겠고, 중세국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자폭에서 예사소리와 건세소리에 대한 얘기, 한자가 어떻게 유입되었고, 서기체 표기, 이두, 구결, 향찰 이런 것들이 다 한자를 빌려서 어떻게 표기했느냐에 관한 부분이에요. 한자를 빌려서 표기하는데 우리말은 우리말이잖아요.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어떻게 표기했느냐 하는 부분이고, 중세국어에서는 10세기에서 시작이라 그러는데, 중세국어의 전기는 10세기인데 이 10세기는 고려예요. 근데 왜 한글을 창제된 것을 기점으로 해서 만든다 그랬는데 중세국어는 고려부터라고 얘기를 하느냐? 물론 한글은 1443년에 만들어서 1446년에 반포를 했어요. 세종대왕이. 그러면 요때 만들었지만 세종대왕이 이때에 고려가요와 고려가요를 한글로 표기하셨어요. 그래서 고려가요를 한글로 표기했기 때문에 고려가요의 문서가 남아있는 이 고려부터가 중세국어의 전기 중세국어라 그러고, 그 다음이 이제 후기 중세국어.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말 써미는 후기 중세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글의 모습을 보면 음운면에서는 성조가 있었다, 방점이 있었다, 어두자운군이 있었다, 된소리의 사용에 대한 부분, 모음조화에 대한 부분, 된소리 사용 안 했죠? 한자어 사용을 확대하고 있고, 문법 부분에서는 주격조사 이, 명사형 어미, 옴. 주격조사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목적격조사, 부사격조사, 관형격조사. 얘네들을 다 함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명사형 어미, 과 옴이 사용됐었고, 높임 선어말 어미 또는 높임법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중세국어의 높임법. 그리고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그러니까 중세국어의 시제. 그리고 요건 이제 종결 어미. 표기법은 붙여쓰기라든지 이어적기를 제일 많이 했죠. 팔정성법에 대한 얘기, 동국정식 표기. 요거는 한자음 표기죠. 근데 중세국어에서 제가 왜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적어줬냐면은 우리 수능에서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에 무조건 들어가는 부분이죠. 요 안에서만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범위는 더 작아요. 요 안에서만 나오니까. 중세국어는 조금 더 빡세게 봐야 된다. 근대국어는 원래 교과서에도 좀 실려 있었었거든요. 고대국어라. 근데 요즘 교과서에서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교과서에서는 이 고대국어하고 근대국어가 안 들어가 있어서, 왜냐면 수능이 안 나오다 보니까 교과서에서 안 들어간 건지, 교과서에서 안 넣다 보니 수능에 안 나온 건지, 알인지 닭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둘 다 요즘은 안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종종 이제 옛날에 어떤 자료를 보면은 이제 근대국어까지도 변화되는 모습을 좀 슬쩍슬쩍, 그리고 또 수능에는 근대국어의 변화를 자료를 주기는 해요. 그러니까 중세국어에 있던 이 단어가 근대국어에서 이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서 보기지문이라든지, 그쵸? 박스한 산문으로 해가지고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개념 정도는 조금 알아두면 좋지만 우리가 빡세게 외워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다. 중세국어다. 이렇게 감 잡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근대국어에서 의문에서는 자, 요런 오늘날 현대국어에서 많이 없던 단어들이 없어지고 있었다는 거. 가장 늦게 소멸된 것이 아래아가 되겠죠. 방점도 소멸되고 있고 국외음화가 또 이제 사용된 원순모음을 사용되고 있고 좋은 법칙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의미 변화는 고유어가 한자어에 대체되고 있고 외래어가 많이 들어오고 있었고 자 주격조사 가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근대국어고 명사형 어미 기가 사용된 것도 근대국어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명사형 어미 뭐만 있었어? 오만 있었고 주격조사 이만 있었다라는 거지. 자, 7종성법이 사용되고 있었고 8종까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시옷하고 디귿을 다 표시를 했던 게 8종성법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느란 명박이에서 그치? 시옷이 들어갔다 생각하고 여기서 7종성법이라는 것은 시옷이 빠진 것이 아니라 디귿이 빠졌다는 게 되게 좀 중요해요. 오늘 현대국어에서는 시옷을 발음 못하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시옷을 발음을 했나봐. 약간 디귿의 어떤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말은 크게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그것을 시옷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시옷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한글화 사용이 점점 많아졌고 적기가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가 혼용되고 있었던 것이 근대국어예요. 참고로 이어적기는 뭐냐면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 예를 들어 도적을 이런 단어가 있다. 얘를 이어적기로 적으면 어떻게 돼요? 뭘 쓰고 있니 나? 글이 되는 거지. 끊어적기로 적는다면은 얘예요. 그래서 도적을이 되는 거고 거듭적기로 적으면 어떻게 적어요? 도적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적기 정도로만 살짝 보시면 되겠고 자 국어의 역사 고대 국어는 얘를 좀 슬쩍 한번 봐볼게. 고대 국어 국어가 형성된 이후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의 국어가 형성된 이후부터 통일신라시대 이때 문헌자료가 뭐가 있기 때문에 향가라는 문헌자료가 있는데 이 향가는 무엇으로 쓰였죠? 한자를 빌려 쓴 향찰로 차자표기 이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이때 된소리는 발달하지 않았어. 그것만 알면 되죠. 한자어가 점차 늘어났을 것 중국과 무역을 많이 해서 체언 뒤에 조사가 붙고 주격조사 이가 쓰이는 등 중세국어와 가까운 모습 요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표기법은 뭐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하는 거. 처음에는 그냥 고유 명사만 표기하다가 나중에는 우리말 문장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소나 혹은 금천 이렇게만 적혀 있었다는 거지. 문헌에 이렇게만 있는 거야. 이거를 그냥 이거 말로 바꿔준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고대 국어의 모습이 이렇게만 쓰여져 있었어. 소나 혹은 금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을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였다는 거야. 신라시대 때 이 사람의 이름이. 신라 그 이전의 시대 때. 이 사람의 이름이 니네 생각해봐. 사람의 이름이 소나 혹은 금천이래. 그러면 너무 이름이 다르지 않니? 그치? 소나 혹은 금천이라면 너무나 이름이 다르잖아. 근데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쓰일 리가 없잖아. 그럼 이 사람의 이름이 뭐나 봤더니 이 소자가 휠소 어찌나라는 글자야. 그리고 금천도 봤더니 쇠금 내천이야. 그러니까 소나 혹은 금천으로 오늘날의 읽기는 이렇게 읽지만 그때 당시 사람은 이 사람의 이름을 이 방법 아니면 이 방법으로 쓴 거야 그냥. 그러면 읽을 때는 어떻게 읽었겠어? 비슷한 걸 찾아봤더니 얘하고 얘가 비슷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한자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쇠는 내가 뭐로 읽었어 방금? 쇠나 사람에 따라서 억양이 다르게 그러니까 완전 우리 글이 아니기 때문에
한자로 완벽하게 표기할 수는 없었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추측이 되는데 어떻게 추측이 되냐면 소나 또는 쇠나 또는 소내 또는 쇠 또 나냐가 되니? 아니지. 네 개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네. 쇠내지, 그치? 네.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였을 거야. 이 사람의 이름이. 근데 일단 경상도 사람이니까 쇠나. 야, 쇠나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이름이 레미이기도 하지만 현정이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저 이름을 경상도에 있는 이모가, 그러니까 주로 이모들은 레미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가끔 가다가 이제 제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현정이라고 부를 때가 있는데 그때는 헌정아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 헌정아. 그럼 내 이름이 헌정인지 현정인지 현정아 증아 이렇게 부르는 또 이모도 있거든. 현정아 니 경상도라서 알까 아이가? 맞지? 넌 안 쓰지만 니네 가족들이 부산 가족들이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뒷글자만 불러요. 그치 증아 경상도는 또 그래요. 증아 그랬다가 증아 그랬다면 자기네도 걔 맘대로 해요. 레미야 막 그러고 저는 미야도 미야가 아니라 미야 이럽니다. 레미야라고 다 안 부르고 미야 왔나 막 이러면서. 경상도 포항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으로 추측이 되는데 근데 봤더니 소나로 읽는 것은 오늘날은 그냥 다 음으로 읽잖아. 그런데 중세시대는 어떤 법칙이 없잖아. 그냥 그걸 쓰는 사람 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 나는 음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쓰고 싶다면 이렇게 쓴 거야. 갖다 쓴 거지. 그 뜻이 있잖아. 한자는 또. 그러니까 뜻으로 쓰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썼는데 어쨌든 소나 혹은 금천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글 때문에 이랬지만은 그냥 이렇겠지. 소나 혹은 쇠뇌라고 한다 이랬겠지. 소나 혹은 쇠뇌라고 한다. 사람의 이름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야?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기록을 했구나.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표기가 서기체 표기가 있는데 서기체 표기는 뭐냐? 한문을 우리말 어순에 맞게 변형해서 표기한 방식.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콩글리시 많이 봤지. if me가 헝그리해서 if me가 헝그리하면 맘스터치 고 할래 뭐 이런 식 있잖아. 우리의 말대로 어순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문 같은 경우에도 하늘 앞에 맹세하다 그러면은 이게 하늘 앞에 맹세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원래 중국말은 어떻게 해야 돼? 맹세 전 하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맹세한다 앞에 하늘. 이게 중국의 말. 그러니까 우리 독서라는 말을 쓰지. 독서가 그러면 원래 우리말 어순으로 하면 어떻게 되니? 서독한다 이래야지. 그럼 서기체에서는 서독이라고 했겠어? 독서라고 했겠어? 서독이라고 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서독했다 이렇게. 응? 쓸득 몰라요. 중국어 그냥 대충. 자 그러면 이도는 뭐냐? 또 한문을 쓰는데 한문을 우리말 어순에 맞게 조정하고 우리말 뭐를 썼어? 조사나 어미까지 표기했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자, 구결은 한문은 원문을 읽을 때 해석을 돕는 토를 집어넣었다. 하기 시습지 면 이런 식으로 하기 시습지 중국어로 하려면은 요거는 근데 순서는 뭐랑 맞겠어? 하기 시습지는 이거 중국 스타일. 근데 여기다가 우리나라 말 면 요 정도로 넣어줬다는 거. 이거 완전 자세히 할 필요 없고 그냥 뭐만 남아있는데 음과 뜻을 빌려 썼고 한자를 우리말의 순서에 맞게 쓴 경우도 있었고 토나 조사를 달았다 이 정도만 알면 돼. 자 그런데 향찰은 좀 알아두면 향찰도 그냥 대충 알면 돼.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향찰이 가장 우리말을 근데 얘는 어순에 맞았고 얘는 조사를 썼고 얘는 토를 달았잖아. 그러니까 각각 좀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우리말을 완전하게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전면적으로 표기한 것은 향찰이에요. 향가라는 작품에 쓰여져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얘를 한문이, 그러니까 이게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이거는 안 써져 있어. 요것만 전해진 거야.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읽을까 봤더니 선화공주, 선화음으로 오늘날 다 봤더니 공주주은이 되는 건데, 이거 무슨 말더듬이도 아니고 선화공주주준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선화공주주준 한자리 써도 선화공주주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억양이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봤더니, 이 주자를 봤더니 얘가 님주자야. 그러니까 얘를 읽을 때는 신라시대 사람은 선화공주 님은이라고 읽었겠구나. 그러니까 얘가 주인 님자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뜻을 썼냐면 실질적인 어떤 의미가 있을 때는 뜻을 갖다 썼고, 그 외 조사들은 조사를 썼다라는 거. 그런데 이 서동요를 보면 정말 정확하게 다 표시를 했어요, 우리의 옛말로.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향찰이 오늘날에 남아져 있었다. 향차의 기본적인 경우, 음차의 경우 수를 읽고 훈차의 경우 무를 썼는데, 이 단어를 만약에 뜻으로 썼을 때는 이렇게 썼다는 거지. 자, 참고로 훈민정음의 창제의 시대 구분 봐보세요. 한국사의 시대 구분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의 시대 구분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국어의 변화에 따라서, 자, 1학년들 내신 여기 중요해. 고대 국어는 언제부터? 10세기까지. 중세 전기는 언제? 10세기부터 14세기. 후기는 15세기부터 16세기.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훈민정음은 1443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15세기가 되고 중세 후기 국어가 되는 거야. 알겠어? 중세 후기라는 말. 중세 전기로 내신에다가 좀 헷갈리게 하니까. 근대 국어는 17에서 19세기, 현대 국어는 20세기. 자, 훈민정음의 창제를 만들어서, 자, 여기 읽는 방법, 요거는 또 여린, 히, 흑, 그치? 반치음, 예디음, 이 글자체 너무 예쁜데? 아래, 아로 읽는다. 이렇게까지 아시면 좋겠어요. 됐나요? 아까 말했던 향찰, 이제 또 넘어가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중세국어 10세기 초 고려건국부터 16세기 말까지의 국어인데, 1443년 훈민정음이 창제되어서 우리말을 우리글로 표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문화적으로도 우리 문학과 노래 등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음운 부분에서 소실문자, 방점, 어두장금, 모음조화, 그리고 어휘 부분, 그리고 문법 부분, 주격조사, 체언, 명사형음이 높임 표현, 시제 표현, 음운문은 좋은데 표기법, 붙여쓰기, 팔조서법, 동정식이 있는데, 그리고 끝났죠. 그래서 제자 원리가 좀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뭔가 좀 되게 간략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조금 너무 많이 간략하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내가 중세국어를 조금 더 공부를 빡세게 한 다음에 돌아오는 것이 더 잘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노트나 어디 하나 좀 빈 부분, 어떤 종이 빈 거, 그러니까 보고 들어오는 게 조금 더 좋아서 일단은 필기를 할 준비를 좀 하자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필기할 준비. 저도 필기를 해야 되니까 삼성 노트를 하려면은 이거를 잠깐 끊고, 필기는 끊고 좀 들어갈게요. 중세국어 2부로 넘어갈게요.